패널 토론은 일단 좌장으로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의상 앉은 자리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자로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본투 글로벌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한국산업기술대의 고혁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스피커분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2019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로 430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패널 토론의 주제는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저희 패널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산학연 이 순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이쪽 기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개별 기업의 어떤 성공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이제 학이나 연에 계신 분들께는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하성 대표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효율성, 생산성에 관한 부분과 또 그 안에서 창출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전하성 대표님 아마 KBS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기업 수준의 복지 수준을 제공하고 있고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우선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지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인테크의 전하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KBS의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그게 이제 복리후생을 너무 잘해서 이게 미친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복리후생이 저희가 뭐 잘 돼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방금 이제 그 박사님께서 질문해주신 가치 공유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도 지금 제가 2003년에 창업을 해서 현재 회사가 지금 16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또 연봉의 상향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뭐 그 정도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에 저랑 오래 일했었던 한 10년 일했었던 개발자 후배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회사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떠나면서 했었던 얘기가 회사가 성장을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된 건 맞는데 좋은 직장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또 회사가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뭔가 공유하고 또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들, 그들의 삶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도 이런 가치의 공유겠다라는 것들을 사실 깨닫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저는 그 좋은 회사보다는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뭐 사내 동호회 활동도 시작하고 그 외에도 또 뭐 그 수요일 되면은 좀 일찍 퇴근을 한다거나 직원들이 작은 재미라도 느낄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회사 나오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데 근데 그 재미가 저도 요즘에 회사 가는 게
재밌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뭐 다 연사분들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기획과 정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겠지만은 제가 좀 저희 사례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물질적인 쉐어를 넘어선 그 행복한 공동체적인 공유 이런 것들도 중요하더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기업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했을 때 회사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본투 글로벌 센터의 김종갑 센터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 창업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거나 투자 유치 이렇게 받아오는 것들을 아주 그 전선에서 지원하고 계신 분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테크 스타트업이 찾아올 때 기술만 갖고서 아마 센터장님께 이렇게 뭔가 어필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거기에 가치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또 예비 창업자들한테 기술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제품 설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종갑입니다. 우선 오늘 조금 전에 발표 세 분 들었는데요. 정말 정수 같은 말씀들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특히 우리 박 부사장님 이 발표 내용은 그 교과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보여주는 발표가 아니고 정말 속 얘기를 경험을 너무 진솔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한번 곱씹어도 될 만한 자료 같아서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공유해 주셔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 주신 질문 관련돼서 맞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기술 기업들을 발굴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시키는 업무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기술과 제품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술을 제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고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고 제품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제품 혹은 어떤 서비스가 규명이 돼야 거기에 맞는 고객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거기에 어떤 가치를 입히냐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고객이 정해져야 가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오늘의 키워드는 고객인데요. 그 고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가져오신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개발하셨는데 갖고 오신 많은 블록체인이 됐든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떤 분야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줄 것인가를 일단 시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고객 형성이 되면 거기에 그 고객이 진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걸 도와드립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을 상대하다 보면 또 글로벌 시장이 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의 이 취향이나 디맨드가 다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변화와 업데이트와 노력을 또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 이제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하시는 분들 그것도 똑같습니다. 고객을 먼저 상정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술로 한번 제품을 구상해 보시라라고 저는 어드바이스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 예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피지기라는 단어. 거기에 P를 고객이나 시장이라고 보시고 G를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아마 100점 배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도 우선 기술보다는 시장, 고객 쪽을 먼저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두 가지 답변에 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막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자분들은 마지막에 같이 이 심플로우에서 제가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발표자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학교에 계신 고혁진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창업도 해보신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창업지원단장, 창업지원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창업 사례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교수 창업이라고 하는 뭐 실험실 창업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기사에서 이제 상기대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왔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했을 때 실은 교육과 연구하기도 굉장히 이렇게 바쁘실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창업을 같이 하시는 분 이렇게 밀착해서 보셨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은 그런 교수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학은 또 이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고혁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교에 좀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기계공학과의 교수님인데 3D 프린터로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로 작년에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박 부사장님이 뭐 시위하고 하셔갖고 아마 그게 좀 잘 저희 교수님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6년 전인가 맨 처음에 창업 초기 때 되게 힘드셔갖고 저한테 밤에 전화 와서 술 한잔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좀 잘할 걸 지금 후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은 되게 장점이 많습니다. 뭐 교수님들 기술이야 워낙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랩에 또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실험실이라는 공간, 뭐 고정비 부담이 없고, 게다가 뭐 공용장비지원센터에 사실 최첨단 장비들이 사실 뭐 대학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연간 교원 창업은 한 150개 미만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대학에서도 한 분 그렇게 좀 성공하셨고 이제 한 9분 정도가 최근 한 5년 동안 창업을 하셨는데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되고 나머지 8분은 지금 창업을 접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교수님들의 또 창업이라는 게 좀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아마 이제 윤원수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이제 좋은 장점이 많은 교수님들의 실험집 창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학과 교수님들한테 미안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겸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라는 게 교수라는 게 강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많은 분들 보시면은 뭐 강의만 하는데 행정 일도 되게 많고요. 학생 지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지금 학과 교수님들한테 되게 미안했고, 또 대학의 많은 분들이 너는 왜 교육하고 연구는 제대로 안 하고 그 뭐 자꾸 이제 창업해서 돈 벌려고 하냐, 이제 이런 인식이 제일 좀 불편했는데 윤원수 교수님도 뭐 나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강의 하나도 안 뺐고 학생지도 더 열심히 했고, 사실 좋은 특허나 논문이 그분한테서 저희 학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좀 이런 어려움이 가장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투자자들이 초반에 이제 돈이 없어갖고 이게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민간 쪽에서 교수들은 뭐 겸직하면서 하니까 돌아갈 때가 있으니까 진정성이 없어. 뭐 그런 의미로 해갖고 거의 투자를 안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중기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나 과기부 R&D 사업을 통해서 사실 초기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초기 아까 그 뭐죠, 임팩트 투자에 그 해주신 우리 김 대표님 그 두려움, 그러니까 투자자들, 창업가들도 기업가 정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만 정말 투자자들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전문가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런 점을 좀 애로사항으로 호소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좀 대학이 교수 창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위해서는 교원 창업 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결국엔 대학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수님이 지분한 1%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이제 대학이 좀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바뀐 것 같고요. 교수님들도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어쨌든 겸직을 하면서 사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니까 좀 돈을 벌면 지분도 많이 기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럼 이제 좀 쌍방의 인식 변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민간 쪽에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의 비대칭이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대학은 교수님들을 잘 알거든요. 저희 지금 3명이 준비 중인데 그 중에 제대로 하는 분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사실 그 3분을 발표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너무 유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 창업을 응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이제 창업하신 교수님이 학교에 기부금을 내는 것, 지분 투자의 형태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대학이 다시 투자자로 변신하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이제 정부 지원책이 초기 때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박재성 박사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이런 창업 지원 사업들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 주목하고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도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창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창업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생태계, 인프라, 그리고 사업화, 제도전 이런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생태계가 2017년 기준으로 한 350억 원, 그리고 인프라 사업이 한 800억 원, 그다음에 사업화 사업이 한 2천억 원, 그리고 제도전 사업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업의 전 단계에 걸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창업을 추진하면서 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이제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가, 여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간하고 다소 구분이 되는 것은 정부의 접근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저변 확대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변 확대라는 것은 잠재적인 창업자에게 그 폭넓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또 창업이 대중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보급하는 것. 그래서 주로 교육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를 이제 창업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은 이거는 이제 민간과 약간 경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가 사업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충분하게 자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들어 준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창업 훈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저변 확대의 대표적인 사업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이런 사업들입니다. 일단 한번 씨앗을 뿌리는 사업들이고요. 선택과 집중 사업이 창업도약 패키지라든가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팁스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그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좀 주목받는 사업을 꼽는다면은 저변 확대 사업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 각 지역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한번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메이커 모두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이 메이커 문화 확산을 하는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저변 확대 사업으로는 특징적이고,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는 가장 성공적이며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팁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민간의 벤처나 엑셀러레이터가 유망한 기업을 발굴을 하면 그 유망 기업에 투자한 그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투자 자금의 최대 9배까지 정부가 대응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기술 적용 이런 것보다도 문제 해결 기술이라든가 사업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메이커스나 이제 팁스 사업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데, 단지 이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그 학원식 사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합한 그 요건을 갖추는 데에 좀 급급한 면이, 이런 면이 나타나는 좀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좀 금메달이 될 만한 사업들, 이제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 이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사업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초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최근에는 사업의 중점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사업을 다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또 저변 확대라고 하는 저희가 두 가지 정책적인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발표자분들께도 이제 한마디씩 이제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네, 우선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님부터 아마 강의를 듣고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임팩트 투자사 설립 요건이 있는지 문의가 왔고,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 기업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답변과 함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임팩트 투자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혹은 벤처캐피탈 법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는 게 어떤 특별한 제도나 법적 요소가 아니고 그 투자의 철학과 투자의 추구하는 목표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다르고 수단은 기본적인 투자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리턴만큼 챙기다 보니까 노력이 2배 정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들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석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소카 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서 투자가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캐피탈 게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렵긴 하지만, 약 한 5년 전만 해도 쉐어링 이코노미나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래도 사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민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롱텀으로 임팩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구몬이나 빨간펜 같은 회사랑 일을 하면서 해외에서 이런 컨퍼런스에서 제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그거는 무슨 서비스냐 물어봐서, 주일에 선생님이 약 10분 정도 월 50불에 방문해주는 서비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중들이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한국에는 그런 1빌리언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있군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이 50불로 주일에 학생들의 집을 매번 방문해 줄 수 있냐, 그건 정부의 보조금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임팩트라는 거 굉장히 롱텀이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나라마다 환경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려도 그거는 5년, 10년 후에도 과연 그 임팩트가 나올까 이런 관점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경식 대표님께 올라온 질문입니다. 우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려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되겠고, 아까 시리즈 A 라운드의 투자를 이제 강조하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이제 발표를 하셨는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거절당하는 거에 되게 막 화가 나고 분해하고 거절당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A 라운드를 마무리하기까지 제가 당한 거절은 누적으로 따지면 한 500번은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린 무슨 임팩트 투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임팩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캐피탈 게인을 갖지 않아도 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회사도 어떤 임팩트를 사회에 가져올 수 있고 캐피탈로 어떤 게인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게인을 통해서 투자자는 어떤 리턴을 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물론 투자자의 돈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느 식으로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에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돈을 벌고 그런 돈을 벌고 있는 그 캐시 인플로우가 이제 발생하고 생기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A 라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희는 이제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달려서 내년도 연말에는 회사가 스스로 투자금 없이도 설 수 있게 BEP를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예상인데, 그때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른 파트너나 투자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물론 그 이후에도 투자금이 필요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옆에 계신 박 부사장님께서도 저는 궁금했던 질문이 아까 나중에 한번 드리긴 할 텐데, IPO 이후에도 투자를 받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IPO 이후에는 투자를 안 받으시던데 투자를 받으셨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제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하고 BEP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상황에 맞춰서 더 큰 스케일로 더 큰 임팩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세진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따 마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이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아까 선택할 때 계속 이 투자자와 같이 가는 기업인지를 보는 것도 같은 투자자와 중요한 지표라고 하셨는데요. 투자자와 어떤 관계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우 대표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바이오 벤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 개발.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적자라도 그 회사가 적자이지만 바이오의 속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서 큰 돈을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특례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적자 상태지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 특례 상장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이후에는 이제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1상 이상하게 되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돈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VC들을 통해서 추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술 이전 수익으로 이제 300억의 첫 업프론트를 이제 그 베링거 인겔하임으로부터 받아서 14년 차에 처음으로 100억 이상의 흑자를 처음 낸 그런 한 해가 됐고요. 저희 같이 기술성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기술 이전 수익으로만 흑자를 낸 기업은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레퓨테이션이 좋은 투자자하고 6번, 7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렇게 쭉 갔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미도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소개를 드렸는데 투자자하고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회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었을 때 사업 계획을 IR을 하고 했었을 때 그게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상 그 회사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리포트를 보냈고 매달 한 번씩 저희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이제 강남에 있죠. VC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직접 제가 방문을 해서 지금 3개 창투사를 공이 각각 따로 방문을 해서 만스리 베이스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하면서 회사에 돌아가는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또 이러이러한 딜이 있다.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회사의 내부 내용을 거의 회사 우리 사람인 것처럼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물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묻는가 하면요, 회사한테 물어서 대답을 하면 회사는 뭐 이런저런 뭐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회사에 투자한 그 VC들의 그 투자자들한테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분들이 이 회사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유망한 회사다. 그 말이 회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서포터가 되고요. 그 VC가 투자했었을 때 투자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은 회사가 상장하는 순간에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VC하고 저희하고는 이제 아무런 그 오블리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장한 이후에도 과거 비상장 시절하고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 찾아뵙고 계속해서 회사 팔로우업을 해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VC하고 관계를 이제 그 하면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6번, 7번, 10년 이상에 걸친 이러한 그 아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모신 사례 발표 세 분은 저희 스태피와 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니도가 같이 글로벌 창업 또 기술 창업 또 임팩트 투자자의 대표적인 분을 어떤 분을 모실까 정말 많이 고민해서 어렵게 모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전문가분들도 실은 이렇게 한마디 듣기에는 너무 진짜 뵙기도 어려운 분들인데요. 꼭 나가시기 전에 지금 올려주신 질문들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떤 꼭 한마디의 발언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플로어에서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